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 4월 9일날 시행됐던 107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파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실무 파트 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먼저 볼게요. 자, 세무사랑 주식회사가 돼 있고요. 여기 회계 1급은 그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업태 종목에서 부동산 임대업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는 것은 여기 주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자, 그다음에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도 같이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전자제품 도소매업. 오케이. 자, 요런 거 업종을 한다면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에는요, 총 배점이 10점인데, 보편적으로 3점짜리 2문제, 4점짜리 1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와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 요 두 가지가 합쳐서 10점이라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견본비라는 것을 갖다가 그 계정 과목을 견본비의 계정 과목에다가 현금 적요를 추가로 등록해 달라고 나와 있네요. 코드 번호도 알려주고 있고 계정 과목 견본비도 있고, 결국은 요거 찾아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현금 적요에다 2번 하고 이렇게 지급 누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야겠죠. 우선 3교시에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 수험번호는 지금 여기가 회계 1급이니까 112, 1, 11 이렇게 하고 1112, 그 다음에 하연설 설치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A형이라고 썼고요. 그 감독관 번호는 1219였었죠. 1219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시고요. 자, 그러면 화면이 떴죠.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코드 번호는 842번이면 800번대 판관비죠. 여기 판관비 누르시고 조금 스크롤 쭉 해서 올리시면 842번에 견본비 여기 있네요. 여기 현금 적유에다가 번호는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이월 문제네요. 세무사랑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과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대요. 주어진 자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라고 나와 있네요. 계정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 3개 나와 있죠. 이렇게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밑에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보면 여기 차액이 벌써 이렇게 빨갛게 떠 있어요. 주어진 자료대로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 홍금 전기라고 나와 있죠. 홍금 전기는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래요. 그다음에 금강 기업은 1,000만 원. 예, 맞죠? 예, 됐어요. 두 번째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요. 외상매입금은 삼신산업 3천만 원 맞고요. 하나무역 2,600만 원. 예, 여기가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드럼 클릭하셔서 거래처가 없네요. 여기 대호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2 눌러서 대호전자, 금액은 2,500만 원.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제에도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그대로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입력해 주시면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정기분 재무제표 중 아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대요.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전력비 생산 부문은 이 전력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연 제조원가 명세에서 500번대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수정전은 200만 원인데 420만 원으로 여기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맨 밑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뀐단 말이죠. 그 바뀌는 금액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순차적으로 다 반영해서 수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이거 하나 일단 봤고요. 두 번째, 영업부에서 여기 수도광열비가 3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기 위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일단 얼마인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플러스 여기서 되는 게 220만 원이죠. 220만 원. 그다음에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얼마가 차이 났어요? 여기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게 190만 원. 차이가 다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수정을 할 때 어디부터 수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 있잖아요. 제조원가 명세서 얘부터 수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에 수정을 해주게 되면 당기순이익도 변할 텐데, 여기 당기순이익 변하는 거에다가 여기 영업부 수도광열비까지 판관비로 수정을 해주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한 방에 수정이 되게 된단 말이죠. 자, 요거는 약간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것이긴 한데요.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순서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저기 전기분 원가 명세서 여기에서 금액이 틀렸다 그랬었잖아요. 금액이 전력비라고 그랬으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 전기분 전력비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제가 지금 이 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결과값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바뀌겠죠. 근데 이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원가 계산 원가 얘기도 배웠으니까 얘가 손익계산서에 얘가 손익계산서 거기에 이제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금액이 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변경된 숫자로 그 금액을 똑같이 일치시켜 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전력비는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4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랬더니 9,6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9,650만 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여기 손익계산서 누르셔서 매출원가 누르니까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금액이 지금 수정이 자동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이 금액을 여러분이 직접 수정해 주셔야 돼요. 금액은 얼마였었죠? 9,650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 매출원가도 바뀌고 당기순이익도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엔터 띵 치고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 8,600만 원으로 금액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떤 숫자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랬었죠? 얘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야 되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이 정기분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금액이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그럼 여기 누르시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보니까 지금 8,600만 원으로 수정이 아직 안 돼 있죠. 아, 참, 또 하나 빼먹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서요 8,6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수도광열비 금액 틀렸다 그랬었죠. 수도광열비가 3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1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8,790만 원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된 숫자 메모해 놓으시든지 보시거나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띵 열고서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보니까 금액이 똑같지가 않죠. 근데 얘는 어떻게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위에 보시게 되면 F6 불러오기, 얘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불러오는 거예요. 얘 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느냐 하면 여기 정기분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요, 지금 방금 바뀌었던 당기순이익, 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바로 어떤 숫자였었냐면 여기 미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으니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도 바뀌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거하고 또 일치를 시키셔야 되느냐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하고 금액이 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34500을 갖다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보니까 지금 여기 차액이 얼마 떠 있어요? 30만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 2월 잉여금에서 134500000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하고 정기월 미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금액을 똑같이 일치시켜주면서 이렇게 엔터 띵 치게 되면 대차 차익이 딱 없어지죠.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게 제일 보편적인 문제예요. 내용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재 또는 시험지에 설명 나와 있는 걸로 따라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용어들이 익숙지가 않아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실 때 아까 중간에 먼저 전력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수도 강의회비를 중간에 이제 들고 오셨잖아요. 네. 이거를 전력비 따로 먼저 해놓고 또 끝내고 난 다음에 수도 강의회비 따로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항상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걔를 수정하게 되면 당연히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손익계산서에 있고 수정하면 한 번에 끝나겠죠. 그건 정원 씨가 얘기한 거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물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1분 안에 다 끝나요. 한 방법만 익히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총 배점이 10점짜리였는데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셔도요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지금 총 18점이 배점이고요. 하나에 3점씩 6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류 수정 문제에서 하나씩이 더 추가돼서 보통 일반 점표 입력에서 7문제,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에서 7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 2번에서는 일반 점표 입력 문제 6문제,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문제 6문제에서 일단은 18점씩 이렇게 6문제씩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7월 3일부터 일반 점표 입력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영업부, 여기 영업부라면은 비용 문제가 나오면 800번대예요.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무 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여기 60만 원을 갖다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6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이거는 지금 계약이니까 600만 원은 쓸 거 없죠. 기록할 거 없고 뭐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통 여기 600만 원 중에서 10% 얘가 보편적인 거래죠. 얘를 갖다가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 계약금 준 거, 선급금, 여기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여기 세무 빌딩 금액은 6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이거 60만원, 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 그대로 7월 3일 거래로 저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3일 거래고 차변에다가는 선급금 해주시면 되겠죠. 선급금 여기 세무 빌딩이라고 그랬었고요. 6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서 6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기 이건 그 노파심이 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선급금 할 때 여기 지금 거래처 F2 눌러서 조회했었죠. 세무. 근데 여기 보면 세무 렌트도 있고 세무 빌딩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거래처 조회할 때 세무만 하고 딱 나오면은 그냥 엔터를 쳐요. 그 본인은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여기 뭐 이걸 틀려? 그런데 보니까 세무 렌트도 있고 세무 빌딩도 있죠. 그 나중에 보면 이 거래처가 틀린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가느냐면 본인은 당연히 맞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거기 세무사회 거기 시험 이의 신청할 때 그거 신청을 한단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럼 본인도 그게 믿기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까지 이의 신청을 했을까? 점수가 몇 점이었기 때문에 69점이었기 때문에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너무 사소하긴 하지만 사소한 것조차 여러분이 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시도록 꼭 우리는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요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보다는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그거 잘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1일 하나카드의 7월분 매출 대금 350만원에 대해서 가맹점 수수료 2%를 차감한 금액이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신용카드 매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회사에서요 이런 거래가 드문 거래겠어요? 아주 흔한 거래겠어요? 이거 아주 흔한 거래예요. 그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또 거래처는 어디 써 주셔야 돼요?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 카드라고 이렇게 써 주셔야겠죠. 금액은 350만원을 지금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350만원을 회수했는데 지금 여기 보통예금 계좌로 얼마가 입금이 됐대요? 보통예금 계좌로 여기 350만원에 지금 2%면 7만원이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343만원이 입금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비용 있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고 얘는 판관비로 쓰셔야 돼요. 800번대. 왜? 외상매출금 회수하느냐고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 쓰시고 7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8번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뭐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래라 생각하신다면 회계 처리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꼭 시험 문제 목적이 아니더라도요. 자, 그러면 저도 8월 1일 날짜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일 해주시고요. 전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108 여기 하나 카드 외상 매출금을 써줄 거고요. 금액은 350만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이렇게 해서 판관비 7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저 계산하는 게 빠른 것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변의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는데 나머지 잔액이 알아서 계산이 딱 되잖아요. 저 이렇게 이용하려고 분기 처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16일 거래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영업부 직원이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이 총 880만 원이래요. 당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전액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퇴직연금 운용 자산의 잔액은 5,200만 원이 있답니다. 단 퇴직 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했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확정 급여형은 그 자금의 그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그 자금 운영 지시를 회사가 직접 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입금할 때 즉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할 때 퇴직연금을 예치할 때 여기 확정 급여형 얘는 DB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DB 예치할 때 어떻게 예치한다 그랬었냐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서 자산 계정으로 금액을 입금시킨다고 그랬었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체할 때 계정 자체를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입금을 한다고 그랬었고,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자체가 하나의 그냥 계정 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죠. 외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그냥 보통예금처럼 그냥 통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통장에서 이 돈을 뺏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여기 퇴직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퇴직급여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 확정 거기 뭐죠 급여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돈만 그냥 외부 금융기관에다 예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자가 발생했으니 이 사람한테 퇴직급여 줘야 되죠. 그래서 880만 원 이렇게 퇴직급여 처리하시고요. 대변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서 그쪽 금융기관에서요. 여기 직원 급여에다가 직접 통장에다 직접 입금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여기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이 될 테니까 이 통장에서 빠져나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퇴직급여는 500번이겠어요? 800번이겠어요? 영업보직원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잔액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 빼준 거니까.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지난번 기수에 이 회차에서 시험 보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퇴직연금에 관련돼서 특히 확정급여형의 그 회계 처리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게 자체가 되게 낯설고 이상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무 2급 때 확정급여형에 대한 거 설정하고 퇴직급여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것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무 2급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확정급여형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셔야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아마 요거는 조금 시간 저기 뭐죠
이때 나왔을 때 문제 처리할 때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도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럼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4, 여기 그럼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문제도 차변에 날짜는 8월 며칠이라 그랬지? 8월 1일, 8월 16일이죠? 8월 16일 입력하고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800번대로 선택하고요. 금액은 880만원. 대변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880만원. 예, 이렇게 일단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잠깐. 이거 설명을 할까? 세무 이후에 나오는 건데.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8월 23일 거 보죠. 8월 23일 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3번 문제 그 확정 급여형에 관련된 퇴직연금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보고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있었죠. 퇴직연금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확정 기여형 얘부터 할게요. 확정 기여형은 지금 회사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갖다가 예치할 때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 더 이상 그 퇴직금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즉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여기 직원들의 계좌를 다 개설해주고 매번 그게 매 달이 됐던 또 분기가 됐던 반기가 됐던 1년에 한 달치 급여를 갖다가 쪼개서 다 직접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우선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때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 주셨었느냐면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여러분 회계 1급이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500번인지 800번인지 다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관비 800번대 퇴직급여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만원 있었다고 하면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렇게 지금 비용 처리를 하고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직원들 통장에다가 돈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한다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다가 누구 며칠 날짜로 퇴사합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화한단 말이죠. 일시불로 저기 통장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지금 퇴직연금 계좌 여러분 개인들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금융기관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다 전액 그 퇴직금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IRP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IRP라고 부르죠. 개인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이거 틀렸다. IRP 계좌로 연결해서 넣어드릴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통예금 여기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할 게 있겠다 없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퇴직금 받는 퇴사자도 그냥 보통예금으로만 돈 받으면 그걸로 끝이란 얘기죠. 즉 통장에서 통장으로 그냥 받기만 하고 끝이란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그 달에 해당되는 퇴직금 다 보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외부 금융기관에다 이체할 때 퇴직급여 500번, 800번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금액을 써야 한다는 거. 그런데 조금 전에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확정급여형일 경우에는 DB형이라고 부르죠. DB형. 보편적으로 계정을 여기 얘를 갖다가 부채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자산으로 다시 입금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회계 처리할 때는요, 우선 회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2월 31일 날 전 직원이 다 퇴사한다는 걸 가정하고 얘를 부채로 먼저 기록을 해놔요. 그럼 부채로 기록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퇴직급여 판관비가 됐던 여기 퇴직급여 여기 공장에 500번대 비용이 됐던 그 금액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2,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변에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나중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가지고 5,2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한 상태예요? 예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안 했죠?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퇴사하면 이만큼 지급해야 될 부채를 갖고 있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퇴사자가 발생하면 자기네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퇴직금 지급하고 등등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을 하니까 DB형을 또 가입했다고 했으니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00%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기 이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 5,200만 원 줄게 부채가 있었죠. 이 부채를 갖다가 똑같이 여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5,200만 원 이렇게 이체를 해서 지금 저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상황을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는 기록할 때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급해야 될 부채가 5,200만 원 있었죠. 근데 이거 전체 금액을 깡그리 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그냥 통장이라고 보라 그랬었죠. 그죠? 직원들이 실제로 퇴직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될 때 이 통장에서 빼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 놓았는데 문제에서처럼 직원이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퇴사했는데 지금 그 퇴직금이 얼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퇴직금 지금 880만 원이라고 알려줬죠. 됐어요? 그럼 원래 명칭이 원래대로 얘를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느냐면 차변에 자 아까 우리 확정급여형에서 부채 얼마 해놨어요? 5,200만 원 해놨었죠. 그러면 부채는 이전 퇴사자가 발생했으니 부채는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해됐어? 그럼 부채 먼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88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대변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만큼 빼서 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보통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이 통장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880만원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지금 뭐 다른 거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거 아니죠.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전액을 다 금융기관에서 보내주는 거였었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말이에요. 회사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회사에서 지금 여기 퇴직급여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 퇴직급여를 이렇게 기록하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거 기록 안 한대요. 이거 다 기록 안 했대요. 그리고 그냥 돈만 여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했대요. 이런 거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그럼 퇴직급여라는 건 없죠.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통장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렇게 감소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럼 대신 퇴사자가 발생하면 이만큼을 뭘로 처리해야지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냥 그 금액만큼을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고 금액은 여기 아까 800번대 판관비였었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됐어? 금비 씨가 이해했다면 나 성공한 거야. 담배 하나 피고 와서 잘했지? 원래 이제 세무 2급에 가게 되면 실제로 확정 급여형이 대부분 시험 문제예요. 확정 기여형은 시험 낼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주로 여기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연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문제 보셨던 분들이 꽤 어려워했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뭐 얘 아니면 얘는 진짜 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케이스가 대부분 얘를 내든지 여기 그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DB형, DC형 아까 은비씨가 이거 헷갈리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B형 확정 급여형이다 확정 기여형이다 요거 얘기해 주면서 요 계정 처리하는 거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되는지 주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요거 설명에 대한 거는 여기 어디 거였었지? 기출 제 107회 몇 번 문제예요, 얘가? 문제 2에 3번 문항. 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캡처 한번 해놓자. 이거 진짜 캡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저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설명 이해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은비씨가 끄떡거리니까 기분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8월 23일 거래고요.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2천만원 2천만원 대출 기간을 보니까 이거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 대출금 장기 차입금이네요.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 20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딱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얼마겠어요? 보통예금에서는 2천만원하고 20만원이니까 2천 20만원이 빠져나갔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기간을 보아하니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거죠. 장기차입금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금액은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해서 금액은 얼마? 2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장기차입금에 거기 나라은행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죠. 부채 계정이니까
어디 은행에 있었던 건지 나라은행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8월 23일 날짜에 요거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8월 23일. 자, 우선 전 대변으로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금액부터 쓸게요. 2020만원.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여기는 나라은행이라고 그랬었죠.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얘는 900번 되겠죠. 수수료 비용 하셔가지고 2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자 비용. 아, 쏘리. 이자 비용. 예리한데 아주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사회생활 잘하겠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5일 거래고요. 다원의 제품 매출 외상대금, 외상 매출일금이었겠죠.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소금, 받으럼이란 뜻이죠. 약소금으로 받았고, 동점은 거래처라 그랬죠. 100만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1년으로 전환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면 돈 빌렸다는 뜻이에요. 돈을 빌려서 100만원은 외상 매출금 다시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 빌려준 거잖아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단기 대여금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도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을 지금 회수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는데 거래처는 다원이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400만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자, 어떻게 회수했대요? 차변에 우리가 증가한 거겠죠. 받으러움도 매출채권이니까 당연히 거래처 써주셔야지 돼요. 다원 3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100만원 단기 대여금 해서 단기 대여금도 누구한테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빌려준지. 단기 대여금 100만원. 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도 11월 5일 거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11월 5일. 자,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여기 다원 거 금액은 400이고요. 차변에 받으럼 181 다원 거고요. 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 몇 번이게요? 단기 대여금 114 181. 여기 다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돼요. 계정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또 봐야겠죠. 6번 문제를 볼까요? 11월 20일 사업용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4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과 관련돼서 저기 취득세 나오면 취득하는 자산명칭으로 써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차량 운반거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현금을 준 거니까 출금전표로 해서 여기 차량 운반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11월 20일 날짜로 하고요. 출금전표하고 차량 운반구 해가지고선 금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4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6문제 해보셨습니다. 자, 여기 문제 이제 3번은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래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총 18점 6문제고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 지금 읽어보시면서 입력 시 유의사항 나와 있는 거 있죠. 시험 보러 가시면 요 시험지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월 17일 거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사실 요것만 딱 나오면 구매 확인서, 증빙서류는 영세율, 전자세금 기산서.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 보고서 부가세 유형 선택해서 입력하라고 했던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증빙서류가 뭐예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근데 수출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여기 원재료 나오는 거 보니까 매입이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몇 번이겠다? 52번이겠다. 이렇게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는 당연히 매입이겠죠. 원재료를 직지 상사로부터 매입하였고 증빙서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받았다. 매입대금 중에서 1,000만원은 외상으로 했고요. 외상매입금이겠죠. 나머지는 금액은 당사자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그건 여기 보시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당사가 발행한,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거죠. 그럼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급어음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자료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일단 끝내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8월 17일 입력해 주시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52번. 품목은 거기 제품이라고 그랬었죠. 아니, 원재료 쓰시고요. 수량 단가 있나요? 없네요. 금액만 1,500만원. 근데 여기 단가도 있어요. 보니까 거기 세금계산세, 수량은 하나라고 봐야겠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자, 거래처 코드는 직지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직지상사.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되겠네요. 자, 원재료 사각공고 맞았고요. 혼합분계하면 반드시 밑에 회계 처리 완성시켜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처차익 떠 있으니까. 4번에다 원재료를 갖다가 우리는 얼마를 줬다 그랬어요? 외상으로 한 것은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어음으로 했다고 그랬었죠. 50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어요. 근데 이런 거 되게 흔한 거래란 말이죠. 틀리지 않도록. 저기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쉬운 걸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날짜는 8월 28일이고요. 제조부 직원들에게 여기 만약에 비용이 나온다면 500번 떼겠네요. 지급할 작업복을 이진 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래요. 외상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저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여기 전자에다가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증빙서류가 뭐예요? 얘 우선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의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는 51번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작업복 사준 거 계정값은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하면 되겠죠? 복류생비 500번, 800번, 500번 그렇게. 자, 그래서 8월 28일 거 입력합니다. 날짜는 8월 28일로 해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유형은 종이이긴 하지만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5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작업복이라고 할게요. 수량 등등 없고요. 28일날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거래처는 이진 컴퍼니라고 그랬죠. 이진 컴퍼니. 자, 전자자에다는 표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다 외상으로 했다고 했네요. 혼합분계 누르시고요. 자, 첫째 밑에 나와 있는 원재료는 계정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500번대 500번대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100만원 해주시고, 대변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미지급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 하면 안 되겠죠.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11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날짜는 9월 15일일 거예요. 우리 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 트럭을 수리하고 수리대금, 여기 화물 트럭이라 그랬어요. 수리대금 24만 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거는 공급대가죠. 공급대가하고 공급가액 나누려면 나누기 1.1
계산기로 나누시게 되면 얼마 나와요? 22만원 나오죠. 공급가액은 22만원. 자,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지출 증빙령, 현금 영수증 받았다. 매입에서 현금 영수증, 뭐 현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 현과 즉 코드 번호가 61번이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5일로 해 주시고요. 자, 유형은 현금 과세 61번, 품목은 뭐 화물 트럭 수리비 정도 쓰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과 또는 카과, 그다음에 건별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 그냥 입력하면 된다 그랬었죠. 공급 대가인 24만 2천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22만원하고 22,000원 자동으로 딱 나뉘어져요. 자, 거래처는 우리카센터라고 그랬었고요. 우리카센터. 그다음에 분계는 카드로 지금 우리가 결제했다 그랬었죠. 아, 현금 영수증 현금 누르면 되겠네요.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저기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9월 27일 거래고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대한도서에서 구입하면서 증빙서류 뭐예요? 전자계산서죠.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 계산서면은 지금 여기 부가세 코드 번호는 우리 53번 눌러야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사부에서 사용할 이 책을 구입했으니까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뭘 내주시면 되겠어요? 계정 과목 책 샀을 때 오케이 도서인쇄비 800번대 도서인쇄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9월 27일 거래 똑같이 입력합니다. 날짜는 9월 27일. 부가세 유형은 53번. 그 다음에 교재가 어디 갔어? 도서라고만 쓸게요. 도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20만원. 거래처는 대한도서라고 그랬죠? 대한도서.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표시하시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대요. 3번 해주셔야겠네요. 원재료 대신에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인데 인사부 거니까 800번.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이번에는 9월 30일 거래네요. 세무 렌트로부터 영업부에서 거래처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여기 2000cc 5인승 당월분 임차료에 대해서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겠죠? 그럼 매입에서 51번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부가세 코드 번호는 51번 아니면 54번 선택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 수용차가 몇 cc예요? 2000cc니까 불공사항에 해당되죠. 불공사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부가세 유형은 코드 번호 54번 불공 처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규정은 뭘로 처리하면 돼요? 다음 달에 결제될 예정이다. 그냥 말 그대로 임차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돈 아직 지급 안 했다고 했으니까 미지급금 해주시면 되겠죠. 자, 9월 30일 거 입력해 볼게요. 9월 30일 유형은 54번. 거기 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업부세 수용차 렌트료라고 쓸게요. 그냥. 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0만원.
거래처는 세무렌트,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불공제 왜 불공 처리했어요? 여기 3번.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분계 눌러놓고요. 원재료 대신에 임차료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임차료 800번대로. 자, 대변에다는 미지급금 77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한테 세무 1급이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여기 불공문제 계산서 그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문제를 볼게요. 10월 15일 거래고요. 우리자동차에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 처리되었으며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반품 세금계산서네요. 대금은 해당 매출 관련 외상매출금과 상기처리로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거 다른 거 할 거 없이 금액만 그대로 넣고 쓰면 되겠죠. 자, 증빙서류는 매출이고요. 거기에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11번 되겠죠. 반품된 거. 자, 그대로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대신 금액에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월 15일이라고 그랬고요. 부가세 유형은 11번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것이고 금액이 마이너스 10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지금 외상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2번 눌러서 외상매출금하고 쫙 다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일반 전표이든지 메인 매출 전표이든지 다음 그 날짜 확인해서 오류 수정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7월 6일 거 볼게요. 상문의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명 상사의 발행 약속어음 300만원을 배서해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약속어음을 배서에 따르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배서했다고 했으니 받으러음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받으러음 나와야 되겠죠. 자, 우선 요거 메인 매출 전표 있겠어요? 일반 전표 있겠어요?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서 7월 6일 거를 주의하세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느냐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급했다 그랬어요? 배서했다 그랬었죠? 그럼 받으러음을 줬겠죠? 받으러음을 주어 쓸 것이고요. 금액은 300만원. 어디 거라 그랬어요? 상명상사 거. 상명상사에서 발행한 그 금액을 외상매입금을 이렇게 갚은 거예요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끝. 자, 그 다음에 12월 13일 거 영업부 사무실에 정기요금 12만 1,000원 공급대가로 되어 있는 현금 지급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했대요. 그런데 이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정기요금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자세금기산서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일반 전표에 12월 13일 날 입력했던 거 이거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어디다 입력하셔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정기요금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 색 나눠서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12월 13일 거 조회하신 다음에요. 13일 조회하셔서 여기 네모 박스표 클릭하셔갖고 두 개 다 여기 어디 갔어요? 5번. 여기 데이터 여기 갔지?
없어졌나? 전표삭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있어요. 거기 위에. 이거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나? 어디 있어? 거기 그 검색 위에 쓰레기통 모양 있어요. 오늘 상당한 그 저기를 하네. 고마워. 내가 맛이 갔는 것 같아. 자, 여기 삭제.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그럼.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12월 13일. 그 다음에 유형은요. 지금 뭘로 받았다 그랬어요? 증빙서류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매입에서 전자세니까 51번.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요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전기요금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1만원 나왔겠죠? 11만원. 그 다음에 11,000원. 그 다음에 거기 거래처는 어디라고 나와있지? 한국전력공사 나와있을래나? 한국전력공사 있네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다 그랬었고요. 자, 분계는 혼합분기로 해야겠죠? 현금만 따랬지? 현금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정 조회할 때 원재료가 아니라 전력비라고 쓰셔야겠죠? 전력비고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전력비. 그죠?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류 수정 문제까지 반영을 다 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산회계 2급할 때는 여기 결산 정리사항, 기말 정리사항 같은 경우 결산 수정 분기에 4문제였는데 지금 5번 여기 회계 1급에선 3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얘는 당연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셔야지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대한은행의 요 중요한 말이에요. 결산일 기준으로 내년에 갚아야 될 거. 대한은행의 장기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상환 기일이 1년 이내 도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차입금하고 관련돼서 나올 문제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차입금이었는데 내년에 갚아야 된대죠. 그러면 장기차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대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변으로 장기차입금 없애주시고요. 은행은 대한은행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 5천만원. 대변에다가는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대한은행 똑같이 거래처 써주셔야 됩니다. 5천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날짜가 돌아오잖아요. 계정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으로 반드시 대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자료 그대로 저도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다음에 여기 대한은행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98005 5천만원. 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기말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형자산인 특허권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정기말 상각 후 잔액이 2,40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특허권은 2020년 1월 10일에 취득했으며 매년 법정 상각 범위에까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권에 대한 당기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주의하시는 거 뭐 말씀은 해드렸지만 얘가 지금 처음 취득한 게 언제 취득했대요? 2022년 1월 10일이죠. 봐봐요. 2022년 1월 10일날 여기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2022년 12월 31일 상각하고 잔액이 얼마래요? 2,400만원이라죠. 그러면 요때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했으니 나누기 5 했었겠죠. 그러면 지금 2023년 12월 31일 날은 2,400만원 이 잔액을 몇 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1년을 줄여주라 그랬죠. 4년으로 나눠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로 되겠습니까? 4, 6, 2, 24, 600만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처음에 얼마짜리였었겠어요? 3천만원짜리였겠죠? 자, 이렇게 상각하고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상각 후 잔액은 얼마가 남게 돼요? 1,800만원 남게 되겠죠? 그럼 다음인 2024년 12월 31일 날은 또 얘를 몇 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때는 또 3년으로 1년씩 줄여서 나눠주게 되면 매년 600만원씩 똑같은 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2023년 12월 3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계정 처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600만원 이거 입력하지 마세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특허권 특허권에서 6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근데 이거 왜 입력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얘가 어디 있으냐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12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판관비에 무형자산 있는 자 보시란 얘기예요. 특허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600만원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이 무형자산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혹시 있나? 여기 지난번에 우리 회계 2급할 때 감가상각 누르면 여기 뭐 나타나고 그랬었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랬을 때는 해당되는 거 나중에 이렇게 직접 그 자리에다가 입력해 주라 그랬어요. 자, 근데 아직 F3 누르시면 안 돼요. 네, 다 끝나야 되니까. 자, 마지막 여기 결산에 관련된 거 세 번째 당기 법인세 비용은 얼마래요? 1,350만 원이라 그러죠.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세금 조회해서 처리할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선납세금 얼마 있어요? 그건 조회 안 해도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 처리하는 거 법인세 자동 처리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680만원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고요. 추가로 계상해야 될 거 지금 법인세 비용은 얼마라고 지금 얘기해 줬어요. 1350만원이라고 얘기해 줬죠. 거기서 선납세금 680만원 빼면 세금 얼마만 더 납부하면 돼요? 67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되죠. 그리고 요 위에 여기 법인세 등에서 나와 있는 금액 1350만원 딱 계산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입력은 다 끝났어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수동결산은 이거 얘기한 거예요.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는 거 얘가 수동분기예요. 그 다음에 자동분기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지금 이렇게 반영한 숫자 있죠. 얘가 자동결산이에요. 근데 지금 얘 숫자만 입력했지 회계 처리는 아직 안 된 상태죠. 회계 처리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랬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전표 추가 왼쪽에 보시면 전표 추가 띵 눌러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폐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게 되면 결산 분기 처리되면서 이게 자동 결산 분기 완료, 요거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돼요. 이거 눌러주지 않으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조회 문제가 또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 자산의 전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증가액이 얼마죠? 단 감소한 경우에도 음의 부호를 제외하고 그냥 차이나는 금액 양수로만 입력하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계정을 어디서 찾는지 아셔야 되죠. 6월 말 현재라 그랬어요. 이것도 12월 달로 찾는 분 있더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눌러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월은 매달로 6월로 해야 돼요. 문제에서 6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제출용을 누르셔야 돼요. 제출용을 띵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여기 단기 것과 정기계 금액이 비교돼서 나와 있죠. 그럼 이게 계산기로 두들겨야 되겠죠. 계산기로 두들기면 1억 얼마가 나오느냐면 차이 금액이 1억 9,178만 6천원 이렇게 나와요. 요거 그거 조회하는 칸에다가 조회 그 답안 기록하는 칸에다가 요거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회 문제가 뭔가 봤더니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합계액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네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공급가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매출액 중에서.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보면 되겠죠? 부가가치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의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금액이 틀리게 나오지? 아, 두 개를 합쳐줘야 되나? 자, 여기서는 지금 뭐는 빼줘야 돼요? 신용카드 요거는 빼줘야겠죠. 아, 이거 말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봅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4월부터 6월까지.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들에 대해서 3억 9,018만원 나와있죠. 요걸로 답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겠네요. 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액은 얼마입니까? 외상매입금 결제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돈 지급한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외상매입금 결제액을 물어보니 또 거래처 나오면 제가 거래처만 나왔다면 무조건 거래처에서 찾으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요. 날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지혜상사 102번이네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중에서요. 외상매입금 중에서 차변은 우리가 지금 갚은 거죠. 대변에 나왔다면 증가한 거죠. 근데 갚은 거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얼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4천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여기 답안 저장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답안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107회 올 4월 9일날 시행됐던 실무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